안녕하세요. 네, 신상복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빌라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콘티가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고 조금 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짧게 그리고 포인트만 약간 뽑아보면서 그리고 좀 개그도 좀 치면서, 제가 그렇게 웃기는 놈은 아니거든요.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부동산 지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방송을 약간 좀 요약을 하고, 미드처럼 요약을 하고, 두 번째, 그러면은 빌라는 왜 가격이 올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 올랐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빌라 가격이 왜 떨어졌느냐. 네, 빌라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빌라깡이라는 거는 우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금. 네, 이거는 융자를 얼마를 받아도,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맹점을 이용을 해서 융자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절에 융자를 LTV 100%, 120%까지 받은 상태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까지, 전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LTV가 100%라고 하면 이미 내 돈으로 분양받은 게 아닙니다. 무입주로 받은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전세금은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럼 전세입자한테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보증금은 나중에 찾아가신다. 최우선 변제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년 정도 여기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되게 변칙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10년도에도 워낙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판례의 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도 초반에 이런 게 발생이 됐거든요. 소위 빌라깡이. 그때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맨날 했었는데, 은행이 맨날 졌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은행이 이기는 쪽으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은 잘 통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초반에 대량으로 경매에 나오던 그 빌라들이 가격이 똥값이 됐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인천은 빌라의 화두입니다. 엄청나게 지어댔거든요. 경기도권 중에서도 인천.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은, 좀, 나홀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그게 또 인천이 많이 지어지고 있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는, 쓸데없이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가격이 너무 싸요. 상업지역이 많다는 거는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런 다세대 빌라보다는 이렇게 세대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런 것들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주요 역세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때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형식의 여러 가지의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 쓸데없이 상업지역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 즉 2010년도일 거예요. 전세난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시행업자들한테 저리로 빌려줬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때려지었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이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나 그런 것들 주거용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네. 우선은 빌라가 가격이 올랐던 시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90년대 중반 정도를 조금 돌아가 볼게요. 좀 또 두서가 없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는 문제가 됐던 게 준농림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준농림지? 이게 뭐지? 이거는 농림지역도 아니에요. 도시지역도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도시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네, 지금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국기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기법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또 중농림지 같은 지역들이나 그런 곳들에 난개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난개발. 우리가 90년대에 들었던 세 글자, 난개발. 네. 수도권의 어른들이 노는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모텔, 러브호텔. 나는 못 가봤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태솔로입니다. 네, 말이 이상한데, 네. 난개발이 되게 화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용인 한숨시티 하나 있죠. 네, 마이너스 P 엄청난 곳. 네, 지금 그나마 소유권 이전들 많이 했죠. 네, 그런 용인 지역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때려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네. 용인에 우리가 자급자족 도시도 아니고 용인에 있으면 다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도로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에 살면, 네, 지금 지역 폄하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우선은 실드를 쳐야겠죠? 네.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가 건물들을 개조를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애들이 뛰어놀아야 될 운동장이 없어요. 그럼 운동장이 없으면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옥상에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옥상에 운동장? 이게 실화냐? 네. 대한민국의 모 지역에서는 실화였습니다. 그게 난개발의 부작용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꿔버립니다. 뭐를요? 난개발에서 선계획 후개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구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난개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2년도까지 왔어요. 2002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토에 대해서, 국토의 개발에 대해서는 기본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광역시, 도나 시를 개발을 할 때는 이 법률로 인한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법률이 만들어질 때는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만들었어야 했죠. 그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의 총체적인 개발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50층 제한이 있잖아요. 39층 제한. 네, 재건축 제한이 있는데 층수 제한이 있는 것도 서울 플랜 2030 제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한이. 이거는 카더라인데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전경이 다 보이려면 50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카더라고요. 여하튼 이 도시 플랜, 서울 도시 플랜 2030은 이게 바로 도시기본 계획인 겁니다. 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절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개발 계획들이 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도시정비계획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또, 우리가 항상 느껴왔고, 들어왔고, 봐왔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네,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정법이라고 하는 도시정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인가요? 어려워요.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네, 그 사업지, 지금 6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사업에 대한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즉, 예전에는,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으쌰, 나는 개발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으쌰 했습니다. 법률적인 정비도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강남권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상가동 분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준 게, 동과 동 사이에 동의율을 바꿔준 게, 좀 완화를 시켜준 게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 대신 신도시를 죽였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는 각 정부별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각 정부별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고 투자자 포지션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이야기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빌라 이야기를 하는데, 재개발 지역이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2006년도 8월 달까지였나요? 2006년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재개발을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재건축도 반영이 되어야 했었죠. 그러면은 웬만한 구도심에 있는 빌라들은 재개발 지역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것들을 한 대로 묶은 것이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세요. 뉴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데, 물론 균촉지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서울시 조례를 한 겁니다. 이건 이명박 시장 때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재개발도 이게 2만 평에서 3만 평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기반시설이 너무 작다. 이거를 묶어버려가지고 몇십만 평에 따르는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을 짜버리자라고 만든 것이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을 하죠. 재개발은 빌라들이 있는 구도심이, 네,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때문에 빌라 가격이 올랐던 것이었고요. 여기는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빌라에서 지분 가격이라는 것들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정도, 2005년도 그때 됐을 때의 빌라는 평당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빌라의 전용 평당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지만 2005년도 이후에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지분 가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지 지분당 얼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가격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럼 이 재개발 호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던 빌라들이 언제 또 떨어졌느냐? 2008년도 이후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뚜껑을 열어보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라는 것,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빌라 하나 있죠? 나중에 아파트 한 대 줍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재건축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이라는 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미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은 좋으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도정법상 재개발 사업과 그 재건축 사업이 사업을 법률상 나눌 때는 재개발 사업 자체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족하면서 시작이 되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좋으나, 그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은 통상적으로 학교하고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도로를 얘기합니다. 도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말하는 여기 공법상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도로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재건축은 왜 쉽냐? 우선은 끼리끼리 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세 가지 평형이 있다. 25평형, 38평형, 45평형. 그러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25평형, 무상지분율 몇 프로 하면은, 150% 하면은 25평형이 38평형 한 대를 준다. 아주 평가도 쉽고, 끼리끼리 사니까, 네, 이해관계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 예를 들면, 상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재개발을 보십시오. 도로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상가시설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에 교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 저기 보니까 또 주유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네요. 그리고 이 지역은 제가 영월신시거든요. 네. 여기는 영월신시의 집성촌이다. 내가 조선 어느 시절 때부터 우리 집안이 내내 이곳을 살았는데 죽을 순 있어도 여기를 못 떠나겠네. 그 한마디면 재개발 못합니다. 그 지역은. 여기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만큼을 다른 데 지어주지 않으면 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 목사님 하시면 개발 안 됩니다. 네.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첨예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우랴부랴 좀, 진행이 좀 됐어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나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또. 네가 내 집을 왜 이딴 식으로 감정평가해? 그리고 이 감정평가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 싸긴 하겠지만, 이게 추가 분담금이 얼마마합니다. 아니, 저기 순이네는 재건축 하는데 38평형 공짜로 받는데, 아니, 내 집은, 아니, 1억을 내라고? 여보시오, 이 감정평가 이 양반아. 아니죠? 여기 조합장. 조합장 이 양반아. 1억이 누구? 이름이요? 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 재개발, 난 반댈세. 그뿐인가요? 여기 한 6세대 좀 월세 받고 있는 어르신 한 분 계세요. 여기서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내 삶의 전부인데, 이거를 뽀개야 됩니다. 왜요? 건축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분 재개발을 원하시겠어요? 안 되죠.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거품이 깨지면서 하락이 된 겁니다. 네. 물론 또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빌라의 고급화가 좀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전세난 때문에, 전세난이 그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파트에 살던 분이 밀려서 신축 분양에 많이 분양 빌라에 몰렸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병리 형상이나 아니면은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좀 꿈틀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빌라가 가격이 조금 올랐던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구도심이 땅값이 가격이 오르면 빌라가도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때문에 그랬죠. 네.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전혀 투자성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정상 가격을 찾아가기도 했죠. 네, 그러면 빌라가 왜 올랐느냐, 그냥 재개발 때문에 올랐다, 이 한마디를 너무 길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은 빌라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신상복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